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 시각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자질은 물론 도덕성, 전문성을 놓고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골 손님인 위장 전입부터 관사 재테크, 나라 돈으로 가족 해외 외유 등 후보마다 쏟아진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청문회는 일제히 후보자들의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5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특히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또 박준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이 3명의 후보자에 대한 논란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만큼 세 후보자 모두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각종 논란에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경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들이 이렇게 자세를 바짝 낮췄지만 야당의 부적격 공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야당이 낙마 1순위로 꼽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의 경우 여자 조국이란 말부터 엄마 찬스 비판까지 쏟아졌습니다. 특히 자녀와 배우자가 수차례 외유성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실은 오후에도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학회로 간 건지 가족 여행인지 구분이 도저히 안 갑니다. 놀자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 부부까지 또 딸 2명까지 이렇게 해서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당하십니까? 사려 깊지 못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학회 기간 동안에는 학회에 충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힘은 새 후보자에 대한 낙마까지도 벼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후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 민심 위반이 클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은 방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야 신임 원내대표도 상견례 자리를 가졌는데요.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상대로 서로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을 뿐 법사위원장 협상에 진척은 없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앞서 오후 2시쯤 취임 뒤 처음으로 한자리에 섰습니다. 너도 나도 협치를 강조하긴 했지만 내심 묘한 기싸움도 벌였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과거 김기현 원내대표가 보여줬던 편안한 인상을 계속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가 이제 평의원이 아닌 원내 사령탑인 만큼 이전보다 여야 충돌을 조정하는 역할에 집중해달라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사실 여야 갈등은 회동 전부터 이미 예고됐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돌려주지 않는 건 작물을 계속 갖고 있는 것과 같다며 비판하자 윤호중 원내대표가 불법 또 작물이란 표현을 쓴 건 유감이라며 협상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세기를 박았습니다. 오늘 회동에서 양측 모두 한치 물러섬이 없던 만큼 여야 원내 지도부 간 대치 국면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찰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후보 지명 이튿날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소감을 밝혔던 김 후보자는 이번엔 임명 후 첫 과제로 조직 안정을 꼽았습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등을 겪으며 조직이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총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무엇보다도 조직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신뢰받고 공정한 검찰이 되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검 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규모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우선 인사청문 요청안을 준비하는 작업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주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는 현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을 오랫동안 지내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검찰 내부 신망을 잃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실제 검찰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나 월성 원전 사건 등 현 정권을 겨냥한 권력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김 후보자가 조직을 외풍에서 막아줄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에서는 김 후보자 본인이 의혹에 연루돼 최근 검찰에서 서면 조사를 받았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문회를 거쳐 취임한 뒤에는 새 검찰 진용이 어떻게 짜일지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다 탈락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되거나 고검장으로 승진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지검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코로나19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집단 면역은 어렵다는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방역당국은 집단 면역 형성의 목표는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변이도 많고 계속 변화하고 있기에 바이러스의 퇴치 목표는 애당초 생각하지 않은 부분이고 목표한 적도 없다면서 정부에서 목표로 한 것은 일상생활 회복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순회형 PCR 유전자 증폭 검사가 시작된 가운데 현재까지 순회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서울체육중학교와 고등학교, 광희중학교에서 실시한 순회형 PCR 검사에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생 10명 가운데 9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등교해서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초중고교생 6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87.1%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학교에 나와 공부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용빈 대변인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서 소화제를 먹어도 약 부작용 때문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빈 대변인은 오늘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을 겪고 있는 여성 경찰관의 가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선 대규모로 백신 접종을 진행하다 보니 희귀한 상황도 생길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백신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지만 소화제의 극단적 부작용을 백신과 비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음식점에서만 집단 감염 사례가 52건이 나왔고 관련 확진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가정의 달을 맞아 방역 당국은 관련 확진이 우려된다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모임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당거리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음식점 관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점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다거나 점심시간이나 저녁 시간대처럼 사람들이 몰릴 때면은 테이블 간 이용자들 거리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식당에서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음식점과 관련된 확진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음주가 허용되는 일반 음식점과 그 밖의 휴게 음식점을 모두 포함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건수는 지난 1월부터 총합하면 52건이 나옵니다. 관련된 누적 확진자만 모두 1,000명인데요. 매달 나오는 집단 감염 건수와 관련 확진자 숫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엔 누적 환자 숫자가 560명으로 3월에 2배로 한꺼번에 늘기도 했습니다. 또 누적 확진자 가운데 90% 이상이 술을 팔 수 있는 일반 음식점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통계를 공개하면서 방역당국은 누적 확진자 57명이 나온 경기 하남시 음식점과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환기나 이용자 사이 거리두기, 그리고 소독 등이 미흡했다고 합니다. 중대본은 식당에서 이용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식사를 하지 않을 땐 마스크를 꼭 써달라고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확산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와중에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집단 발생은 20%대로 줄고 확진자 접촉으로 발생하는 감염이 40%까지 늘어난 상황인데 야외 활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감염 전파가 더욱 빨라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방역당국은 월별 가족,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 숫자를 오늘 발표했는데요. 설 연휴가 있는 2월과 봄나들이가 본격화됐던 4월에 모임에서 나온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2주 동안에도 가족 지인 관련 모임 집단 감염은 17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방역당국은 꼭 필요한 모임이 아니라면 모임을 자제해달라며 한산항국과 가까운 야외 정도만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거리에서 YTN 정현우입니다. 백신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정부가 이달부터 다음 달 중에 코로나19 백신 1,420만 회분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오는 14일부터, 화이자 백신도 다음 달까지 추가 도입될 예정인데 현장의 불안감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백신이 모자른 상황인데요. 그곳에서 백신 접종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이곳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 640여 명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대라서 이게 다소 한산한 모습인데요. 이곳 서울 영등포구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별도의 사가용을 이용해 센터와 집 앞까지 1대1로 직접 이송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어제 정부는 2분기 백신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우선 65세에서 74세 어르신들은 오는 2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이들 고령층 접종에 앞서 내일 모레부터 70세에서 74세 어르신을 시작으로 65세에서 69세, 60세에서 64세 등 연령대별 차례별로 접종 사전 예약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65세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접종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60에서 64세까지 포함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의 경우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 12,000여 곳 가운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됩니다. 60에서 64세 어르신은 오는 13일부터 예약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접종할 예정입니다. 고령층 외에도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12,000명 역시 오는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하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사, 돌봄 인력 가운데 30세 이상 36만 4천여 명은 다음 달 7일부터 19일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게 됩니다. 사회 필수 인력과 보건의료인, 돌봄 종사자 등 2분기 접종 대상자 가운데 접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같은 기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백신이 있어야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물량 확보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네, 앞서 언급한 도입 계획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량 확보인데요. 실제로 이것도 1차 접종 신규 예약은 받지 않고 있고요. 2분기 접종 대상에 맞게 이 백신 수급이 정확히 공지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빠듯한 백신 공급의 현장에선 이른바 백신 보릿고개라는 말이 나올 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방역당국도 지금의 수급 불균형 상황은 일시적이고 앞으로 공급 일정에 따라 접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미리 물량 부족 사태를 밝히지 못한 점을 사과했습니다. 대신 추가 백신 도입 일정을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상반기 확정 물량에 23만 회분이 추가돼 모두 1,832만 회분으로 조금 늘긴 했지만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스트라제네카는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723만 회분, 화이자는 6월까지 500만 회분이 차례대로 들어온다고만 밝혔습니다. 또 노바백스와 모더나, 얀센 백신도 상반기 내 도입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5월과 6월 1,420만 회분을 공급해 상반기 1,300만 명 접종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함께 국산 백신의 조기 확보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내 주요 백신 개발 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목표로 하는 임상 3상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상 비용 687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민관 TF를 운영해 자급화 전략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예방접종센터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백신 공급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의 수급 불균형 상황 일시적이고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당장 다음 주부터 2차 접종을 진행해야 할 요양병원의 상황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기평석 대한요양병원 협회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협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양병원 환자, 종사자들 대상으로 이제 1차 접종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2차 접종이 다음 주 진행될 예정인데 준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재 백신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예. 백신 공급이 지연됐다거나 이런 연락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정대로 예. 2차 백신 접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을 전달받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와 종사자 일단 몇 명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587명, 예. 1차 접종자는 다 2차 접종을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1차 접종 뒤에 일정 기간 뒤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2주 안에 반드시 2차 접종을 해야 백신 효과가 있는데요. 언제부터 맞아야 예정대로 시간에 맞게 맞을 수 있는 겁니까? 2차 접종에 대해서 예. 12주 정도가 가장 효율성이 높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주나 2주 정도 지연됐다고 해서 예. 백신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차 접종은 다음 주부터 백신만 있으면 일단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방역 당국 그리고 보건소 측에서 지금 2차 접종과 관련해서 요양병원에 구체적으로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아직 세부 지침은 언제 백신을 전달한다거나 언제부터 백신을 맞아라거나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에 전달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차 접종을 해야 되는데 다음 주 초쯤, 이번 주 말쯤 연락을 받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백신만 전달이 되면 예. 바로 접종이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일단 곧 추가 물량이 들어온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수급이 원활치 않다면 2차 접종 차질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럴 경우에 대한 준비 대책은 혹시 갖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희 병원 입장에서는 예. 그런 대책을 갖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예. 그렇지만 약간의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백신 접종으로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적으로 요양병원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발생을 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집단 감염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두 명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혹시 접종 후에 발열이나 두통 이 같은 부작용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주로 젊은 접종자들이 주로 발열에 대한 호소가 많았고요. 예. 이렇게 노인분들은 그러한 부작용이 훨씬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노인분들은 부작용이 적은 것이 많이 증명됐습니다. 예. 그곳 병원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화이자 백신 두 개 다 접종이 가능한 곳이었죠? 아니,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만 공급이 됐습니다. 예. 일부 종사자는 화이자 백신 맞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코로나를 직접적으로 치료한 그런 병원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2차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백신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평석 요양병원 협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PC방 받으라고요. 아직 물건 못 들어간다고 그자리는 잘 알아서 버리던가. 버려보면 감사 영업사원과 대리점 시장과의 공성 목적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협박 공세는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불가리스 사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직접 대국민 사과를 내놓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훈이 기자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 13일 자사 제품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 22일 만입니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한 홍 회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사태 수습을 하느라 이러한 결심을 하는 데까지 늦어진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회사 돈 유용 의혹이 불거진 장남 홍진석 상무를 비롯해 외족과 화가나의 마약 투약 논란까지 그간 잇따른 가족 문제도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양유업의 대국민 사과는 대리점 갑질 사태 이후 8년 만입니다. 당시 남양유업 기봉 대표와 임원 등 10여 명이 기자회견장에 나와 고개를 숙였지만 홍 회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리스 사태로 회사가 존폐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홍 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제가 회사의 성장만을 바라보면서 달려오다 보니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서로 소비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 역시 소유주 일가 중심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합니다. 앞서 장남 홍진석 상무가 횡령 의혹으로 해임된 데 이어 이광범 대표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남양유업은 당분간 경영진 공백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YTN 개훈입니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오늘 과거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했습니다.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현안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홍원식 회장이 직접 대면으로 사과를 하면서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만큼 좀 위기감을 느낀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뉴스에도 나왔지만 2013년도에 그 갑질 논란 때도 홍 회장이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불가리 사태는 정말 그 존폐 위기를 느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세종시로부터 생산의 40%가량을 담당하는 세종 공장의 2개월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기감이 눈앞에 다가왔는지를 절실한 느끼고 아마 홍 회장이 직접 사과하러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남양유업은 8년 전 그러니까 2013년에도 직원이 대리점주에다가 욕설을 하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하다가 공분을 사기도 했고요. 또 외손녀의 마약 사건 그리고 2020년에는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유포한 혐의를 또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유독 남양유업에서 이렇게 좀 불미스러운 일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과문에서도 그 홍 회장이 직접 얘기를 했듯이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오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하고 해서 독단적으로 경영을 해왔었고 예. 오늘 경영의 가장 큰 약점은
그 오너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견제할 장치가 없다 보니 오너들의 독단적인 행동,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에 빠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오너들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견제하는 장치가 되겠습니까? 일단 그 사안의 심각성 때문에 그 경영권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는 했지만 아마 오늘 발표는 최근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그 장남인 홍진성 상무가 회사 돈을 유용한 의혹 때문에 고임 해직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발표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발표가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남양유업은 오너 일가들이 약 5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분 소유와 견제장치, 향후에 그 경영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떻게 독립적인 경영자를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 오늘 사과문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분 소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오너 일가가 이런 부분에 대한 후속 조치가 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뭐 홍 회장이 이렇게 직접 나서서 사과하고 사퇴까지 했고 자녀들에게 경영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만큼 좀 불매 여론 잠재울 수 있겠습니까? 우선 오너리스크는 어느 정도 오늘 주가를 보면 주가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여론은 좀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이 경영권 세습 포기가 남양유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얼마나 확보해 줄 것인가가 향후에 그 소비자들의 진정성을 얻는 것에 가늠자가 될 것이고 예. 또한 새로운 공백 상태인 새로운 대표가 어떤 사람이 앉는 것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향방이 어떻게 갈 것인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불매 여론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입니다만 오늘 뭐 남양유업 주가가 오히려 폭등을 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우선 남양유업 주가를 보면 2013년 대리점 그 1인 내기 파동 때 당시에 남양유업 주가가 거의 100만 원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최저점이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남양유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되었다는 것이 확실해졌고 그리고 오너리스크가 그 저평가의 주요 요인이었다는 것도 확실해졌는데 오늘 그 홍 회장의 사과와 경영권 세습 포기에 대한 이런 부분 때문에 오너리스크가 좀 해소되었다는 것을 시장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남양유업에 대한 기업 가치가 저평가가 일부 시장에서 재반등의 가치로 오늘 시장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사태로요. 낙농가 그리고 대리점주에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집단 행동 움직임도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8년 전에도 대리점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죠.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해서 판매 감소와 함께 대리점주들의 피해, 특히 낙농가들의 피해도 이제 피해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도 피해를 보고 있고요. 특히 그 세종시에 있는 공장, 약 생산의 40%를 담당하는 그 세종 공장의 2개월 영업 정지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현재의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오늘 사과가 남양유업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더 소비자들에게 메시지를 줄 거라면 낙농가나 대리점주들에게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분 소유에 대한 뭐 분배 그리고 낙농가나 뭐 대리점주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장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졌거든요. 이런 조치들 이외에 또 다른 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그 현재 공석인 대표이사 자리에 어떤 인물을 앉힐 것인가가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일가로부터 경영에 대한 그 독립성을 확보하면서 혁신을 할 사람을 앉혀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홍 회장의 사과의 진정성을 가늠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사과문에서 밝힌 경영권을 물리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가가 가지고 있는 53%의 지분을 어떤 식으로 정려나 여러 가지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일가에게 양도한 채 전문 경영인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왔을 때
오늘 사과의 진정성이 통할 것이고 소비자들은 믿어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복된 불미스러운 일 그리고 처벌에 대해서도 남영유업이 교훈을 얻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까지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영유업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 예정지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잇따라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들을 비롯해서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 등은 200명 가까이 됩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복희 전 시흥시 의원이 법원 밖을 빠져나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겁니다. 투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겐 아무런 대답 없이 호송차에 올랐습니다. 내부 정보 이용하면 문제된다는 거 모르셨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 부인하시는 겁니까? 이전 시의원은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제곱미터를 매입했습니다. 그 뒤 2층짜리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김선화 안양시 의원과 군포시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의 지인도 다른 법원에서 구속심사를 받았습니다. 김 시의원은 지난 2017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 석수역 주변 역세권 땅과 관련한 내부 정보를 입수해 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군포시 공무원 A씨는 지인과 함께 대야 및 공공주택 지구를 투기해 수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현재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은 147명, 시 구의원은 48명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지역 개발 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직책인 만큼 더 촘촘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 지자체라던가 지역의회라던가 이런 데 영향력이 상당히 크고 정보도 가장 먼저 접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들이 이런 개발 사업에 투기 의혹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구속 심사를 받은 4명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예정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격리병사의 부실한 식판, 그리고 더러운 격리시설, 또 15,000원 예산이라는 생일 케이크 대신 나온 군 매점용 1,000원짜리 빵. 나라를 지키는 군 장병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은 어디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걸까요? 다름 아닌 바로 이 SNS입니다. 페이스북 계정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 연일 군과 관련한 제보가 익명으로 올라오면서 군 장병들의 대나무숲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개설됐지만 2019년부터 군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시범적으로 운영되면서 이 페이지는 더욱더 활발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부터는 모든 군 병사들이 일과 후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죠. 내무반이나 매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모바일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보는 모습이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이렇게 군 장병들의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보니 군대 내의 부조리가 속속 밖으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에 가 있는 병사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른바 MZ세대로 SNS 소통에 익숙한 20대 남성, 즉 이대남 병사들입니다. 부당한 대우, 부조리한 일에 대해서 익명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다 보니 제보에 망설임이 적어 보입니다. 여기에 해당 페이지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후속 제보도 많았습니다. 휴가에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며 한 격리장병이 올린 급식 사진을 시작으로 다른 군부대 장병들도 누가 받아도 서러울 부실한 급식 사진을 줄줄이 제보했습니다. 국방부는 반찬 배식을 늘리는 등 개선을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배식 총량은 같은데 격리자의 도시락을 푸짐하게 싸다 보니 기존 장병들의 배식량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2차 제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제보를 하면 제보자를 색출하거나 휴대전화를 빼앗는 군의 행위도 고스란히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부실 급식 제보자를 색출했다거나 휴대전화를 빼앗고 사진을 검사하면서 제보를 하면 너희만 힘들어진다고 했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한 이런 제보들로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군 당국과 해당 부대는 뒷수습하기에 바쁩니다. 그때마다 군은 더 세밀하고 정성 어린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뒷북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론 무마용 땜질식 단기 처방이 많습니다.
원래 군대는 그런 거야 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육군 훈련소를 대신해 전해드립니다라는 이 페이지를 두드리는 병사들의 자발적인 제보글이 병사들의 부당한 처우와 군의 잘못된 문화를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부당한 처우 외에도 가혹행위로 제대로 걷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군 병원을 적극 개선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이번 폭로도 부실 급식 문제가 처음으로 드러난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에서 터져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육군상무대 근무지원단 병사의 아버지가 가혹행위와 군병원 오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11월 훈련 중에 인대가 파열됐지만 부대 측이 2달간 묵살했고 고열 증세를 보이자 지난 1월에는 난방도 안 되는 이발실에 가두고 굶겼다는 겁니다. 이후 아들이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격리 중 낙상 사고와 부실 관리로 입원 중이었는데 군의관이 보지도 않고 엉터리 진단을 내리며 입원과 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군의관이 민간병원의 재수술 권유에 응하지 않다가 병원 의사가 전화를 직접 건 뒤에야 입원을 허락했다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던 아들이 5개월째 제대로 잘 걷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먼저 부승찬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부대에서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진료 지연이나 격리 문제, 군 병원 진료 과정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서욱 국방장관은 한 점 의혹도 없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관련자는 규정에 따라서 인사조치와 징계 등 엄중 처벌하도록 국방부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어서 이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 군병원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식별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환자에 대해서는 군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으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식별된 문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처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통해 급식과 간부의 폭행 등 육군 병영 내 부조리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부실급식과 과잉 방역 질타를 받자 육군이 소통합니다 페이스북을 열어서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소통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막힌 신임 장교들에게 여러분들의 애인들이 다른 사람과 만날 것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장병들과 과연 제대로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를 통해 이 병사들의 폭로가 계속될 가능성이 여전히 큰 가운데 군 당국은 국방부 차원의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또한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혹시 궁궐에서 사셨어요? 거기서 영국에서요? 네, 차려 입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성과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후보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에도 여당 단독으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될지도 관심입니다. 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을 놓고서도 여야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도덕성, 네. 전문성 예. 가지고 치열하게 여야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각종 의혹과 논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배우자의 도자기 대량 반입 의혹이 제기된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발언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얼핏 보아도 수천 점이 넘죠. 저 모든 것이 해명대로 집안 장식이나 가정생활 중 사용한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럼 궁궐에서 살았어요? 영국에서? 흥들리에서 국내에서 유통하는 중고가만 수백만 원대예요. 카페 창업 전에 가정에다 달아놨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 거고요. 다만 양이 많기 때문에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도 좋아요. 있었습니다. 네, 박준영 후보자도 양이 많아서 수천 점이라고 하는데요. 박스를 다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박 후보자 물론 아내분의 논란인데 해외에서 다량의 도자기를 사들여와서 여기서 다시 판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저는 저 정도 양이면요. 예. 거의 뭐 기념관이나 박물관 차릴 정도라고 봅니다. 네. 지금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영국 공무원에 가서 영국 대사관에서 한 3년 정도 근무하고 돌아왔는데 저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천 점을 데리고 온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아까 행당 파우치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일단 어떻게 가능했는지가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하고 그리고 저분은 이제 평생 공무원인데 제가 아는 공무원생들은 저런 공무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 10여 년 가까이 했지만 저 어마무시한 고가의 도자기, 샹들리에 그릇, 촛대, 접시들을 몽땅 데려왔다는 것 이거는 정말 민심하고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 일부 샹들리에는 뭐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만, 중고가 수백만 원짜리입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실제로는 훨씬 몇 천만 원 될 수 있죠. 그게 지금 몇 개가 아니라 지금 수십 개 아니겠습니까? 네.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예. 어쨌든 세관 당국과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게 또 논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떻게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노영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배우자의 마트 절도 논란도 이슈가 되긴 했지만 세종시 관사 재테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눈높이로 보면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과 또 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자리에서 후보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해주시고 거의 2배 되는 80% 시세 차익을 남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거주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인 세종시에서 취득세도 면제해줘. 지방세 다 면제해주고 그러는데 취득세 1,128만 원 면제받고 지방세 112만 원 면제받고 거기에다가 주소도 한 번도 지방으로 옮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거주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매달 30만 원씩 매달 20만 원씩 2년간 480만 원 받았어요.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게 바로 투기예요, 투기. 갭투기요. 결과적으로 지금의 그 부동산 그 상황이나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 보일 수 있다고 저도 충분히 그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얘기 들었고요. 네, 변창흠 장관에 이어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이 관사 재테크가 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세종시 내려가면서 특별 분양을 받은 겁니다. 그때 뭐 공무원들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살지 않았어요. 관사에 살면서 전세를 준 겁니다. 그리고 7년 뒤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집은 한 채 있더라고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 그러니까 전임 국토부 장관은 이러면 변창흠 악몽이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그 변창흠 전 장관이 국회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은 부동산의 문제나 투기의 다양한 문제 때문에 2030들이 마음을 상하고 공정 시비가 일었는데 또다시 후임자는 국토부 장관이 이런 갭 투자라든지 위장 전입 이런 부동산 문제로 문제가 된다. 예. 좀 외람된 말씀인데 저런 국토부 장관을 고르려고 해도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국토 문제, 지금 주택이나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 지금 노영욱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국토 관련해서 전혀 어떤 전문성이 없습니다. 예. 순전히 기재부에만 있었고요. 국토부 관련해서는 심하게 하면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는 비전문가인데 예. 그 무슨 마음으로 지금 임기 말 이 중차대한 시기에 노영욱 후보자 문제 많은 비전문가를 저는 장관 후보자로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예, 도덕성뿐만이 아니라 전문성에 있어서 좀 의구심이 드는 예. 그런 지금 후보자 지명이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역시 지금 의혹 백화점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자, 배우자랑 동반 출장 간 게 4번이고 자녀들 데리고 간 게 4번입니다. 그 4번 가실 때 배우자랑 가셨을 때 같은 호텔방 숙식했습니까? 따로 잤습니까? 같은 호텔방을 썼습니다. 같은 방 썼죠? 네. 같은 방 쓰면 호텔비는 반반씩 냈습니까? 연구비에? 방을 하나 잡았을 때는 한 명만 처리를 했고요. 그럼 한 분은 공짜로 잤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녀들도 마찬가지네요? 네. 연구비는 국가에서 받은 연구비죠? 국가 세금으로는 무임승차한 거네요. 무임숙박, 무상숙박. 호텔의 경우가 그 1인용 뭐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고요. 어차피 혼자 출장을 가도 방을 하나 얻어야 되는 건 동일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는데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려 깊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지금 가족들과 외유성 출장 네. 문제뿐이 아닙니다.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예. 부동산 투기 의혹, 이중 국적, 두 딸 의료비 혜택, 논문 표절 등 의혹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쭉 언론에 나온 것만 제가 조목조목 메모해 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앞에 전임자인 박준영 해수부, 그럼 노형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공무원 출신이고 지금 누굽니까? 임혜숙 지금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이제 교수 아닙니까? 예. 이대 교수 출신인데 어떻게 교수 출신이 저렇게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분이 이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그 위원장으로 사실 임명됐던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얘기가 많았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또 많은 파격이 연속이었는데 과연 임혜숙 후보자가 저 정도 우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정책을 완전히 살릴 수 있을 만한 전문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 검증이 안 된 부분인데 저렇게까지 무리한 인선을 하는 건지 지명을 하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5개의 부처의 청문회를 하루에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장관 청문회 기본적으로 제가 좀 약간 호의적인 발언을 하는 편인데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할 만한 거리가 너무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최진 원장님 이 자리에서 앞서 새 장관 후보자를 보면서 고개를 여러 차례 갸우뚱갸우뚱 하셨는데 국민의힘도 적어도 한두 명은 낙마시키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야당 동의가 없어도 임명이 되잖아요. 어떨까요? 이렇게 되면 좀 여야 대치가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까지 뭐 대통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대통령이 그냥 뭐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 뭐 이런 게 결국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9명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화면에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 3명 정도면 아주 양호한데요. 저 때는 인사를 어떻게 보면 잘한 인사네요. 뒤늦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17명 좀 많았고 박근혜 대통령 이제 7명인데 야, 지금 전임에서 지금 압도적인 1위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여야가 합의가 없더라도 그냥 청와대에서 밀어붙였던 인사가 벌써 29명이가 또 한두 명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민심을 많이 좀 등 돌리게 만드는 거고요. 청와대에서 나름대로 인사 검증을 했을 텐데요. 네. 예. 이걸 다 몰랐을까요? 전혀 검증이 안 된 걸까요? 저도 사실 청와대 있을 때 이제 인사 예. 시스템에 상당히 관여를 했던 적이 많이 있는데요. 뭐 대부분 알게 됩니다, 솔직히. 아. 예, 알아도 그냥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뭐 이 정도 비판은 우리가 감수하자라고 네. 이제 하는 건데요. 근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예. 강행하게 될 경우에 부담이 크잖아요. 그 부담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예. 근데 그 예상했던 부담보다 훨씬 더 커버릴 경우, 예.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야 이른바 이제 파트너 딜해서 네네. 한 명 정도는 이제 이렇게 낙마시키거나 예. 뒤로 이제 협상을 하거나 나머지 대부분 이제 뭐 통과시키거나 뭐 이런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민심의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통과시킨다라는 대전제 하에 강행하는 거죠. 이번에는 어떻게 예측을 하세요?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뭐 한두 명을 낙마시키거나 뭐 이런 전례가 있겠습니까? 지금 5명 중에 지금 3명이 상당히 문제가 좀 심각한데 이쯤 되면은 청와대에서는 뭐 1명 정도는 야간에 이제 딜을 해서 1명 정도 낙마시키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이제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갖추면서 나머지 4명은 통과하는 그런 전략으로 연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막판까지 하는 데까지는 강행할 거라고 일단 예정대로 강행할 확률은 저는 80% 이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기 말에 네. 1명이라도 낙마하거나 자진 사퇴하면은 대통령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예. 실제로는 문제가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낙마시키고 가는 것이 대통령에게는 부담이 덜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강행을 해야 레임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잘못 착각을 하고 계속 강행하다가 계속 민심의 역풍을 맞는 게 모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래 왔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고 충분한 해명이 안 된다면 여론은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문 대통령도 고심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틀간 진행이 되잖아요. 예. 최근에 불거진 뭐 의혹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몇 가지 안 되는데 김부겸 후보자는 과거에 본인이 학폭 가해자였다. 이렇게 스스로 털어놨습니다. 참 그게 좀 의아스러운데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학폭 문제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기성용 문제, 축구 선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한세 학폭 피해 의혹 이죠 아직은 의혹이 이게 많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선수라든지 학내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이 가해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피해자나 가해자의 심정을 다 잘 알아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선의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이제 좀 쟁점화가 돼버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과태료 체납도 지금 뭐 알려졌어요. 차량 압류를 32번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거든요. 저도 김부겸 이제 총리 내정자, 원래 이제 그 여야를 이제 또 두루 섭렵했었기 때문에. 좀 무난하고 또 통합해서 총리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개인적인 스타일이 상당히 좀 이재하고는 거리가 먼 스타일이기 때문에 가장 무난하게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런 차량 압류만 해도 32번이나 압류를 당했는지 청와대에서는 그래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 지명을 놓고서 협치를 위한 지명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여당도 상당히 좀 비교적 반기하는 분위기인데 저런 부분이 의외로 나와서 상당히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아해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 대장 좀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당 대표 출신이다. 당 대표 출마 이력 했다가 떨어진 사람이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냐? 관권 선거 의혹 과잉냐?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과거에 당 대표 했던 사람이 이제 총리했던 경우 많습니다. 이해창 총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이제 총리도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인 공세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량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좀 밝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을 했거든요. 예. 일단 김오수 후보자는 2019년에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에 2달 가까이 장관 대행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한 신임을 보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부처를 흔들림 없이 잘 관리한다라는 이제 차원을 좀 이제 넘어서서 장관 대행으로서 내가 장관으로서 역할을 다 한다. 그래서 말하자면 장관 부재라는 그런 그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그 역할을 좀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네, 문 대통령이 김오수 전 차관을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네. 예. 예, 애정과 아주 신뢰가 여실히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김오수 전 차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친정부 성향이다 이런 평가를 야당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임기 말에 모든 이제 역대 그 검찰총장 인사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예. 이것저것 재지 말고 무조건 정부 성향이 강하고 대통령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총장시켜라.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켜라.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막판에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가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권력 이동 그리고 다음 정권에서도 총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정말로 그 명운을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정치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과거의 경험이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상당히 좀 부담을 감수하고 그냥 지명한 것으로 지명한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고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여야 반응이 좀 엇갈렸습니다. 여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환영합니다. 김오수 후보자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실행 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개혁의 후속 작업을 마무리하는데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이 검찰을 탈바꿈해 나가는데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참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꼴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법률관계 최고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당은 이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적임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야당은 현재 후보자가 수사를 받고 있다, 수사 대상이다 이러면서 부적절한 지명이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지금 김오수 내정자를 찬성하는 거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른바 이제 윤석열 효과를 톡톡히 봤기 때문에 올해 김오수 가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고 봅니다. 네네. 지금 검찰총장이 권력 이동기에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보이느냐에 따라서요. 자칫하면 대권의 향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과거에 보면은. 과거에 이제 아시다시피 김영삼 대통령 임명했던 김태정 법무장관 같은 대권 주사 중요한 DJ 비장수사를 뒤로 넘겼다. 대선 이후로. 그래서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결과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검찰총장의 하나디 임기 말의 역할은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당은 아주 결사적으로 밀고 야당은 결사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지금 청문회 과정에서 정말 세게 여야가 한판 붙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치 성향 논란을 놓고 정부의 쓴소리를 여러 차례 했던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어떤 감사원장에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수 후보자는 감사위원 외에도 여러 자리의 후보로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소리 나지 않게 조용히 엄청나게 친문 성향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22개월 동안에 이제 최장수 법무차관하면서 이 박상기, 조국, 추미애 세 장관을 보좌로 했습니다. 이런 드뭅니다. 이런 아주 특이한 경력이도.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원장, 민정수석까지 해서 10개 정도의 공공기관장 후보에 거론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너무 특이한 게 김호수 내정자였던 고향이 전남 영광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같은 동향이죠. 그렇군요. 거기다 이제 그 고등학교가 이제 광주 대동고를 나왔는데요. 지금 송영길 새로운 당대표하고 같은 또 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저래 얽히설키를 학연, 지원, 혈연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친문 핵심부하고 깊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여권 핵심부, 친문 입장에서는 김호수가 어떻게 보면 보물 같은 존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의 감사위원회에서 탈락된 사람을 검찰총장으로까지 시킬 정도면 현 정부에 대한 강력한 라인업이라든지 깊은 어떤 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충성도나 신임 이런 것들이 이제 깊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욱 여야가 인사청문회에서 충돌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은 더 찬성하고 야당은 더 반대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투쟁,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국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투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이거 뭐 꼼짝마다 딱 생각나네요. 반갑습니다. 그 어제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법사위 돌려달라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건 작물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건 권리, 작물을 가지고 있는 건 권리가 아닙니다. 작물을 돌려줄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내일 인사청문회 있는데 인사청문회 뭐 임하는 입장이나 아니면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루빨리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교체해 맞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작물에 빗대면서 목리를 부리는 국민의힘, 국회는 정치 투쟁의 장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한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가운데도 시원하. 어이구 셉쇼. 감사합니다. 안 하던 걸 했어? 안 하던 분이 했어. 아니 여기 왜 통일을 해야 하는 거야 지금? 치열한 경쟁을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예술적인 균형을 내려.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민생 문제인데 민생 문제가 좀 중요한 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뒷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정권이 워낙 민생 문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오늘 오래간만에 이발사. 아이고 고생하신 우리 감사해요. 그래.
지금 계산기에 나오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가 제안한 내용을 수용한 겁니다. 다만 형평성에 맞게 어린이집 급식비도 현실화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구수봉 기자입니다. 현재 영유아 급식비는 유치원 교육비나 어린이집 보육료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급식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유치원 무상급식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지 보름 만에 이를 수용한 겁니다. 시의회와 논의하에 정확한 급식 단가의 산출과 지원 재정 부담 산정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국무회의에서는 더 나아가 형평에 맞게 어린이집 급식비를 현실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 제안에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유치원 무상급식을 먼저 제안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도 미래 세대를 위한 빠른 결단에 감사하다며 화답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유치원 무상급식이 현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과정마다 적극적인 협조로 나아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10년 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청을 떠났던 오 시장이지만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인 만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복지 정책을 시행할 때마다 뭐 선별이냐, 뭐 일괄적이냐, 보편이냐 이거를 하나하나 따지는 것은 저는 이제는 의미가 없는 단계에 도달했다. 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신의 과거 약점을 희석하면서 동시에 압도적 여대 야소인 의회와의 관계도 고려한 결정이라는 분석입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공원에서 일어난 대학생 사망 사고의 조의를 표하고 한강공원 CCTV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SNS에 한강 CCTV 1,320대 중 한강공원 구역 내의 CCTV가 163개에 불과한 것은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뼈저린 부분이라며 이번 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군산시 수성동 사거리를 지나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8살 A씨와 조수석에 있던 73살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숭인동의 한 단층 한옥에서 불이 났습니다. 안에 있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급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집 내부 40제곱미터가 훼손되고 옆집 지붕으로도 불이 옮겨 붙으며 소방서 추산 9,8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몰 1층에 설치된 간이 행사장에서 천장 시설물이 무너져 20대 여성 직원 1명 등 손님과 직원 3명이 어깨와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목재 시설물 이음매 부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40만 명 안팎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인도를 떠난 우리 교민 172명이 오늘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한 교민들은 곧바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해서 7일 동안 격리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인도 첸나이에서 출발한 비스타라 항공의 특별 운항편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탑승 직전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을 제외한 우리 교민 172명이 귀국했습니다. 마스크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어 얼굴 전체를 가리는 페이스 쉴드로 무장한 교민들은 어렵다는 말로 인도 현지 상황을 짧게 전했습니다. 인도 현지 상황 어떤가요?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게 어려우세요? 병원을 갈 수가 없죠. 하루 확진자 수가 40만 명에 달하는 인도를 벗어나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입국하셔서 어떠세요? 좋죠.
입국장을 빠져나간 교민들은 곧바로 정부가 마련한 전세버스에 나눠 타고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교민들은 특별기 탑승 전 받은 코로나 진단검사와 별도로 임시 생활시설 입소 전 다시 검사를 받고 7일 동안의 격리 생활 뒤 시설을 퇴소할 때 또 한 차례, 이후 자택 등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한 뒤에도 한 차례 더 모두 4차례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심각한 인도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방역 지침을 강화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최근 인도 내에서의 확진자 급증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라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도 코로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는 추가 항공기 편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는 귀국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 마련 등 최선의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 1만 명 가운데 한인사회가 추산한 귀국 대기자 수만 최소 700명. 지금 현재로서 신청을 해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날짜가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날짜 또한 탑승 가능 날짜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서 많은 교민들이 조금 불안해하는 상태이고요. 정부는 우선 오는 7일 벵가루루에서 출발하는 아시아나 항공 특별 항공편으로 교민 211명을 추가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는데요. 걱정스러운 것은 신규 확진자의 14.8%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 공급도 예정보다 늦어져서 접종 차질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500명대 나오고 있는데 15%가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상당히 높은 비율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이 돼서 지역사회에 확산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하지만 그래도 놀라진 말으셔야 되는데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은 계속될 거고 지역사회 확산도 지속될 겁니다. 지금은 10%에 불과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미국 사례를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한번 유입되게 되면 전파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도 변이 바이러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거에 대한 우려는 백신에 대한 효과 때문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변이 바이러스를 볼 때는 3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지, 두 번째는 전파 속도가 늘어나는지, 마지막으로는 치명률이 늘어나는지 3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전파 속도가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요구가 되는 집단 면역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 정부는 11월까지 70%의 접종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돼서 확산이 된다면은 요구되는 면역의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죠. 지금 맞고 있는 백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다행히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는 이미 임상시험에서도 상당수의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면역, 감염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요소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안심할 만한 게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 예방의 능력은 백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망이나 중증화 방지의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건 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말씀하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 지금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퍼진 변이 바이러스는 어디 변이 바이러스입니까? 모든 나라의 변이 바이러스가 결국은 다 유입이 된다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바이러스는 영국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 영국발 변이 같은 경우에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유입되면은 우세종이라고 해서 더 이제 많은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남아프리카나 브라질에서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그쪽 나라와는 교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입 자체가 조금 늦게 된 면이 있고요.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커지
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인도에서 이제 우리 교민들이 오늘 입국을 했거든요. 인도에서는 뭐 3중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견이 됐고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분들이 14일간 자가 격리 그리고 임시시설에서 7일 또 자가에서 17일 이렇게 14일간 격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그 이후에도 또 확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자가격리 기간을 14일로 정하고 있는 예. 이유가 대부분의 최대 잠복기라고 하는 것이 14일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런데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예. 잠복기가 14일을 넘어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설격리와 자가격리를 끝났다고 해서 안심하실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면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도 예전과 다르게 지금 같은 경우에 현재는 입고 가실 때도 검사를 받으시고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도 검사를 한번 받으시게 됩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최대 잠복기를 넘어가는 경우를 상당수 찾아낼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만일의 하나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도에서 귀국하신 교민들께서는 자가격리가 끝나더라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셔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보릿고개 이야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백신 수급 상황은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올해 쓸 백신은 더 확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올해 쓸 백신을 확보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우리가 예.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만큼의 백신이 예. 있어야 되는데요. 아. 저는 우리나라가 당장 필요한 목표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빠르게 완료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 2분기 1,300만 명 또는 1,200만 명이라고 목표를 정부가 제시를 했었었는데요. 예. 그분들이 연세가 있으시고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망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들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분들이 완전히 접종을 완료하시게 된다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해서 강하게 할 필요가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 시기를 최대한 빠르게 당길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2분기가 될 겁니다. 예. 2분기가 이제 5월, 6월에 백신이 얼마만큼 충분한 물량이 빠르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일정이 조정이 될 겁니다. 네, 예정대로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면 2분기까지 목표를 좀 다 채우는 거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분기가 지나게 되면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나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정부의 목표가 1,30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300만 명이 다음 달까지, 그러니까 6월까지 다음 백신을 맞는다면 거리두기가 좀 완화되겠습니까? 저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이유가 예. 고위험군들을 사망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만약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이렇게 고위험군에게 치명적이지 않았더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분들이 다 보호가 받는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 대책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동의율이 좀 높아야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부작용 우려가 좀 나오면서 이런 동의율을 좀 떨어뜨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50대 여성 경찰관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반신마비 증세를 보여서 가족들이 청원도 올렸거든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기거나 중증 이상 반응이 생긴 경우에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이 저 같은 사람들도 나와서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먼저 증명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드렸는데요. 근데 우리가 백신과 이상 반응과의 인과관계를 평가를 할 때는 예. 무자르듯이 있다 없다로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과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완전히 예. 배제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의 회색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기 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면 당연히 보상을 해드리는 게 맞지만 예. 우리가 백신의 수용성이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네네.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면 좀 포괄적으로 보상을 해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네. 그래도 매우 드문 확률의 이상 반응이지만 국민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접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백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백신의 효과를 눈으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네. 4차 유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사망자는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 자체가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효과도 보여드리고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국가가 책임지고 포괄적으로 보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조가 정립이 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안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보상 그리고 또 홍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부작용 사례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옵니까?
네, 백신 부작용 연구 같은 것들을 해보면 아무래도 여성에서의 이상 반응 보고율 자체가 조금 더 높고요. 이게 경증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도 여성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가설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우려하시는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나 얀센 백신에서 나오는 희귀혈전 문제이실 텐데요. 희귀혈전 같은 경우에는 기전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성에서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령 제한도 필요하지만 성별에 대한 고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발생률이 100만 명당 한 건에서 2건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이제 300만 명 정도의 접종으로는 이 사례를 완전히 평가하기가 어렵거든요. 결국은 외국에서 더 많이 접종한 나라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좀 나이별 또 성별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나이로만 제한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준은 어떻습니까? 네, 많은 나라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이제 바이러스 전달체 백신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을 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피해를 평가를 한 것인데요.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는 이유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생길 수 있는 피해를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신 접종을 얻을 수 있는 이익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망 예방과 중환자 예방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로 사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점점 커지는 것이고요. 하지만 젊으면 젊을수록 그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나라의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나이로 자를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세 미만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영국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다른 국가들은 50세에서 60세로 이제 연령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완전히 의학적인 이유도 있지만 백신 수급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줍니다. 네, 백신 수급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하나 여쭤볼게요. 얀센 백신이 있고 노바백스 백신이 있지 않습니까? 곧 허가가 될 것 같은데 언제쯤이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2분기 말 정도가 되면은 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2분기 말에서 3분기 초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공동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자선 사업가죠. 빌 게이츠가 부인 멀린다와 이혼을 발표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46조 원의 재산을 가진 세계 네 번째 부자의 이혼이자 자선 사업에 열중했던 모범 부부의 결별이어서 이혼 이유나 이후 공동 자선 사업의 향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4년 하와이에서 결혼한 빌 게이츠와 부인 멀린다는 현지 시각 3일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발표한 공동声明에서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7년 동안 훌륭한 3명의 자녀를 함께 키웠고 전 세계 모든 이들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재단도 세웠다고 회고했습니다. 이혼 이유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에서 부부로서 함께 성장할 수 있다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만 밝혔습니다. 관심은 재산 분할과 이들 부부가 운영해온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선단체인 빌&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 미칠 영향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포브스를 인용해 빌 게이츠의 재산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1,305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6조여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이혼 결정에 따라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 분할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법원에 제출한 이혼 신청서에서 결혼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경에 이르렀다며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내용은 자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9년 이혼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는 전 부인 맥켄지 스콧에게 자신이 보유한 아마존 주식의 25%, 우리 돈 약 39조 원을 준 바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옮긴 후 멀린다와 함께 질병과 기아, 불평등을 퇴치하고 교육을 확대하는 빌&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설립해 활동해 왔습니다. Better health leads to better education, which leads to better economic opportunities.
which leads to broader prosperity for communities and countries.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뒤에는 이런 재단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도 지원해 왔는데 두 사람은 이혼 성명에서 자선재단에서는 계속 함께 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빌 게이츠 부부의 이혼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선사업, 공중보건, 비즈니스 분야에서 충격파가 몰아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몬베입니다.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지하철 고가철도가 무너지면서 달리던 지하철이 추락해 80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도로 위를 달리던 지하철 열차가 추락해 최소 13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장엔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열차를 뒤지며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있는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몸으로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실제로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대파며 달걀 같은 먹거리들이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고요. 전세와 월세도 최근 수년 사이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휴일을 하루 앞둔 대형마트 농축산물 코너에 손님들이 오갑니다. 채소며 달걀 등 물건은 가득 쌓였지만 손이 쉽게 가진 않습니다. 10,000원, 20,000원 정도 예상하고 오면 30,000원 가는 거는 뭐 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하고 와야 돼요. 내가 뭐 생각했던 금액에서 항상 못 사고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1년 전보다 2.3% 오른 107.39로 2017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농축산물 가격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는데 작황이 좋지 않은 파는 1년 전보다 270%,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에 달걀은 36.9% 뛰었습니다. 국제 유가 오름세에 기름값 상승률도 가팔랐습니다. 공업 제품 물가가 2.3% 올랐고 휘발유와 경유는 각각 13.9%, 15.2% 올랐습니다. 서비스 물가도 올랐는데 특히 외식 물가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월세 상승률이 6년 반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는 등 집세가 한 해 전보다 1.2% 올라 2017년 12월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파른 물가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이에 대비한 물가 안정 방안을 내놨습니다. 계란 추가 수입을 추진하고 대파, 양파의 경우 조기 출하 동력 등을 통해 가격 조기 안정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다만 올해 하반기엔 국내외 여건이 바뀌어 물가 상승 움직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축수산물 가격이 이제 진정될 것이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국제 유가인데 지금 상승세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저물가와 최근의 경제 심리 개선 효과 등으로 당분간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공매도 재개 이틀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반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날보다 20.17포인트 0.64% 오른 3,147.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날보다 5.39포인트 0.56% 오른 967.20에 마감하며 6거래일 만에 상승했습니다. 어제 1년 2개월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 가운데 22개 종목에 대한 오늘 하루 동안의 공매도가 금지됐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주가가 급락하거나 공매도 대금이 급증한 신풍제약과 두산퓨엘셀, 롯데지주, 에이스테크 등 22개 종목의 공매도를 하루 동안 금지했습니다. 지자체 소속의 남자 수영팀 주장이 수년간 같은 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선수들은 운동을 그만두거나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로 지목된 수영팀 주장은 장난이었을 뿐 성추행은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수영장입니다. 시민들과 이 지자체 소속 남자 수영팀이 시간을 나눠 이용하는데 이 수영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선수들은 지난 2017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팀 주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어렵게 털어놨습니다. 수영장과 숙소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껴안은 채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고 접촉했다는 겁니다. 정말 성추행, 젖꼭지 만지고 그런 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수치스러웠고 하루하루가 진짜 너무 지옥 같았고 병에 걸려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그만뒀고. 선수들이 그만둘 것을 요구했으나 성추행은 물론 사생활 간섭 등의 행위가 이어졌고 일부 선수는 운동을 포기하거나 다른 팀으로 옮겼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 기록을 가진 선수도 있는데 현재는 공황장애 증세로 운동을 포기한 채 5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선수들은 주장이 수영계의 유명 선배인데다 선수 생활 중 불이익이 우려돼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완전 대선배죠. 한산만 해도 저희는 존댓말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제가 수영계 쪽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하지 못했습니다. 주장은 수영 남자 국가대표 출신으로 SNS에 올린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을 정도로 수영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 성추행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장난한 것이라며 시의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지럼도 태우고 뭐 가슴도 만지게 되고 막 이렇게 급소도 만지게 되고 약간 이런 게 악의적으로 성추행을 하기보다는 그 친구도 하고 당하고 서로 뭐 마치 본인만 피해자인 것 마냥 이래 버리니까 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단순히 치기 어린 장난인지 아니면 젊고 유망한 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만든 범죄인지 소상히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어린이날을 맞아서 어린이 관객들을 기다려온 영화가 잇따라 개봉합니다. 국내외 신작 애니메이션 영화가 일제히 극장을 찾고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영화들도 나왔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이 아파? 친구들과 함께 입원한 엄마를 찾아 떠나는 9살 소년 다이. 너희 어디 가? 5명 어린이들의 천진한 매력과 가슴 저릿한 감동이 어우러졌습니다. 자연스러움을 담기 위해 어린 배우들에게는 시나리오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도 안 주다 보니까 평소에 뭐 연습을 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저희 엄마가 진짜로 병원에 누워 있는다는 생각으로 했었거든요. 어른 역시 잊고 있던 아이들의 세계를 되돌아보며 웃고 우는 기회가 됩니다. 8년 만에 나온 크루즈 패밀리 속편입니다. 할리우드 대표 배우들의 목소리도 그대로입니다. Dad always says the pack stays together. That's my girl. Seatbelt mode. 과거와 전통을 지키려는 가족과 미래와 개성을 강조하는 두 가족의 대비가 흥미롭습니다. 국내에서는 장난감 나라로 떠난 콩순이의 모험을 담은 극장판 콩순이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개봉한 명탐정 코난, 극장판 옥토넛 등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가 본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해리포터, 아즈카반의 죄수도 어린이날을 맞아 17년 만에 다시 극장을 찾았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선두와 꼴찌는 전통의 지역 라이벌입니다. 삼성과 롯데,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2010년을 전후해 각각 왕조 구축과 5년 연속 가을잔치 진출로 잘 나갔던 영남 라이벌 삼성, 롯데. 그 이후 약속한 듯 나란히 기나긴 암흑기에 빠졌고 최근 3년간은 최하위권을 맴돌며 동반부진에 허덕였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 두 팀은 천국과 지옥 신세로 갈라졌습니다. 삼성이 1위 LG와 주말 대구 3연전을 휩쓸며 단독 선두에 나선 반면 롯데는 최하위 하나에 13년 만에 사직 3연전을 모두 내주고 꼴찌로 추락했습니다. 삼성은 체력과 제구력을 강화한 아기사자 원태인이 마운드를 이끌고 외국인 타자 피렐라, 안방만인 강민호까지 필요할 때 한 방씩을 쳐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좀 몸이 힘들더라도 뷰캐넌 선수한테 도움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게 매 경기 이제 좋은 구속과 커맨드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롯데는 선발진 평균 자책점 꼴찌에 중심 타선 손아섭의 부진, 거기에 2년차를 맞는 감독의 작전 수행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올라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삼성이 한두 점 차 승부에서 7승 1패를 거두며 끈끈한 강팀으로 거듭난 반면 롯데는 같은 상황에서 2승 6패로 쳐져 역전승을 기대하기 힘든 것도 대조적입니다. 이른바 백신 휴가 뒤 어린이날 각각 한화, 기아를 만나는 삼성과 롯데. 주중 경기에도 두 팀 성적의 평행선이 이어질지 아니면 롯데가 실망한 홈팬들 앞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지난 주말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베테랑 골키퍼 신화용 선수의 아주 특별한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프로 15년의 추억이 방울방울 신들린 선방쇼를 곱씹는 신화용 골키퍼, 눈가가 금세 촉촉해집니다. 수원 삼성과 13년을 뛰었던 포항이 K리그 최초 합동 은퇴식으로 전설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방역 지침 때문에 다가갈 순 없지만 그라운드 동료들도 치열한 승부를 앞두고 든든했던 맏형에게 엄지척을 날립니다.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지난 2시즌을 통째로 쉬었던 신화용이 따뜻하게 선수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묵묵했지만 투혼이 가득한 소리 없이 강했던 세월입니다. 신화용은 2004년 포항에 입단한 이후 15년간 프로 통산 419경기를 뛰었습니다. 특히 승부차기마다 강렬한 눈도장을 찍었는데 2013년 FA컵 결승에서 전북의 승부차기 2개를 잇따라 막으며 포항에 우승 트로피를 안겼고 MVP에도 올랐습니다. 수원 유니폼으로 갈아입고도 챔피언스리그 8강 때 11m 기싸움에서 3번이나 웃으며 아시아 4강을 견인했습니다.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FA컵까지 신화용은 모든 우승컵을 골고루 7차례나 들었습니다. 프로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으면서 주전으로 이렇게 군림을 했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183cm 골키퍼로 작은 키 탓인지 태극마크와 한 번도 인연이 없었을 뿐 K리그 대표 수문장 신화용은 지도자로 우승컵을 들겠다는 새 목표로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프로농구는 어제부터 마지막 승자를 가리는 열전에 돌입했죠. 7경기를 내리이긴 인삼공사의 질주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재영 기자입니다. 문성곤이 거침없이 뛰어올라 정확한 석점슛을 꽂아넣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문성곤의 3쿼터 3개의 석점슛과 함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승부는 그대로 결정됐습니다. KCC가 외곽슛이 부정확한 문성곤의 슛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는 전술을 썼지만 오히려 문성곤의 석점포에 1차전을 내주고 만 겁니다. 국내 최고의 수비수 문성곤이 에이스 이정현을 단 2점으로 꽁꽁 묶는 동시에 석점포까지 터뜨리자 KCC는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울분이 있었던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이 도와주신 형들이나 이제 코치님, 감독님 때문에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인삼공사의 1차전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는 톱니바퀴와도 같았습니다. 전반 내내 단 한 개의 실책도 없었고 후반에만 실책 4개가 나왔는데 그나마 베스트 5로 출전한 5명의 선수는 40분 내내 한 개의 실책도 범하지 않았습니다. 미스가 전반전에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집중을 너무 잘해준 것 같아요.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우승하고자 하는 마음이 되게 큰 것 같습니다. 플레이오프 6경기에서 평균 30.8득점을 올린 썰린저가 18점에 그쳤는데 썰린저가 더 할 일이 없을 정도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완벽했습니다. 수비면 수비, 공격이면 공격까지 완벽하게 돌아가는 인삼공사는 6강 플레이오프부터 7경기를 모두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2차전마저 가져온다면 프로농구 역대 포스트 시즌 최다 연승 기록 8연승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됩니다. 약점을 찾아볼 수 없는 인상공사의 계속 질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서울은 빗줄기가 약해졌다 굵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퇴근길 곳곳에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고요. 비와 함께 바람까지 거세게 불겠습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따뜻한 겉옷과 함께 대가 튼튼한 장우산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강원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 성판악과 삼각봉에는 시간당 60mm 이상, 한라산에 시간당 42mm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와 함께 강풍도 비상입니다. 제주 산간의 강풍경보가, 영동과 대부분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확대 발효되었는데요. 오늘 전남 신안 가거도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1m, 설악산에 초속 26.5m의 소형 태풍급 돌풍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강풍은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낙하물이나 시설물을 단단하게 고정해 주시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제주 남부와 동부에는 120mm 이상의 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고 6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20에서 60mm의 봄비 닿지 않은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다행히 어린이날인 내일 새벽 중에는 모두 그치겠고요. 낮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서울 낮 기온이 18도로 예년 기온의 4도가량 밑돌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쌀쌀함은 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하신다면 따뜻한 겉옷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제주공항은 항공편이 결항되거나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